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518년 아나스타시우스 황제가 사망한 후 로마는 황제의 개인 경호대 대장이었던 유스티누스가 즉위했습니다. 이미 66세였던 유스티누스는 자신의 조카 유스티니아누스를 옆에 두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후 가장 철저히 제왕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오늘은 동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이 정말로 그렇게 평가할 만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정치 종교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임 황제이자 외삼촌인 유스티누스가 혼란했던 로마 교회를 정리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 기독교는 크게 단성론파와 칼케돈파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단성론파는 예수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융합된 하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고, 칼케돈파는 예수는 신성과 인성 두 성품을 모두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 정치에서 칼케돈파가 콘스탄티노플,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황제권과 연결되어서 주류 교회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성론파는 이집트나 시리아, 아르메니아 등 동방에서 형성되어 로마와 단절된 채 황제에 복종하지 않고 자율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전임 황제 아나스타시우스는 비교적 지위가 낮은 행정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에 단성론파에 호의적이었는데, 유스티누스 황제는 즉위 후 단성론파를 대부분 투옥시키거나 학살하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강력한 정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양 역사에 빗대어 설명해보면 유스티누스는 청나라의 옹정제에 비견될 만합니다. 걸륭제가 강력한 군권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옹정제의 사전 작업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는 모두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형성된 칼케돈파에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27년 유스티누스 황제가 사망했고 그의 조카 유스티니아누스가 즉위했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유스티니아누스처럼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권력의 핵심에서 실질적인 훈련을 받은 황제는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서방을 되찾고 제국의 옛 세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제국에서 이단과 이교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수세기 동안 성장과 변화를 겪으면서 법 체제가 일관성 없이 방만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 집권을 위해서 부조리한 법률들을 합리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즉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법전과 황제의 칙령 등을 수집해서 밀도 있게 재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530년 법무관인 트레보니아누스에게 고전 법률서의 주석을 편찬하고 법률을 총망라한 법전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로마법 대전이라 불리게 되지요. 고대 로마에는 말 4마리가 이끄는 전차 경주가 발달했었는데 적색팀, 백색팀, 청색팀, 녹색팀이 서로 경쟁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시기에는 적색팀과 백색팀은 유명무실해졌고 사실상 청색팀과 녹색팀만 남아서 이 두 파벌이 정당화되며 콘스탄티노플 정치의 중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녹색당은 단성론에 가까운 사람들로 주로 상인, 기술자 등 중간 계층이었고, 청색당은 주로 그리스 로마의 귀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성향은 청색당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한 이상 청색당도 그냥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보기로 청색당과 녹색당 각 1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어설픈 교수형 집행으로 인해 이 둘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청색당과 녹색당이 이 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구호가 니카였기 때문에 이를 니카 반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존의 과도한 세금에 의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영농을 비롯하여 유력한 원로원 의원들까지 합세했기 때문에 반란의 불길이 거세졌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재정을 담당했던 요한과 시장 에우다이몬, 법무관 트레보니아누스를 파면하면서 반란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반란자들은 결국 황제의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유스티니아누스를 끌어내리고 아나스타시우스의 세 조카 중 한 명을 황제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이에 유스티니아누스는 자신의 폐위를 막고자 군사력을 동원했습니다. 그
그 중심 인물은 방금 페르시아 전선에서 돌아온 벨리사리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그의 성과는 변변치 못했습니다. 이에 반란자들은 황제 후보 3명 중 1명인 히파티우스를 제위에 앉혔고 유스티니아누스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황후이자 국정의 동반자였던 아내 테오도라가 유배되느니 제위를 지키다가 죽는 것이 떳떳하다며 대범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참고로 테오도라는 공식적인 국정 파트너였을 정도로 유스티니아누스에게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유스티니아누스가 자신의 믿음직한 환관 나르세스에게 최대한의 금을 주어 청색당과 녹색당에 뿌리며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동시에 벨리사리우스에게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찬 전차 경기장을 기습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벨리사리우스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수천 명의 민중들을 사륙하며 반란을 제압했습니다. 유스티누스가 사망한 527년은 이미 사산조 페르시아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 전쟁을 물려받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영토를 차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은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531년 페르시아 왕이었던 카와드가 사망하고 코스로이스가 즉위했습니다. 즉위 초 불안을 상쇄하고 통치력을 확립하기 위해서 코스로이스는 유스티니아누스와 정전협정에 나섰고 532년 영구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정전 이후 유스티니아누스가 눈길을 돌린 곳은 북아프리카 속주들이었습니다. 532년경 반달 왕국은 무어족의 침입으로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33년 벨리사리우스가 자신의 유능한 아내인 안토니나와 함께 이만의 군사를 이끌고 항해에 나섰습니다. 시칠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동고트족의 도움을 받은 벨리사리우스는 어렵지 않게 북아프리카에 상륙했고 당시 반달 왕국의 왕인 갤리메르의 무능 덕분에 2번의 전투만에 북아프리카를 재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정복이 전부가 아니라 유지가 훨씬 어렵다는 것을 곧장 깨닫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속주들을 회복한 후 다음 정복 대상은 동고트족 테오도리크 대왕이 건설한 이탈리아였습니다. 테오도리크는 로마 문화를 존중하며 비교적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누리다가 526년 사망했습니다. 이후 권력은 섭정을 거쳐 테오다하드가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테오다하드는 섭정 아말라순타를 처형하는 등 유스티니아누스에게 정치 개입의 찬스를 제공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먼저 시칠리아와 일리리아를 점령하고 테오다하드와 협상을 벌였는데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536년 벨리사리우스가 레기움으로 상륙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나폴리를 약탈하고 로마로 진군했습니다. 동고트족은 허약한 테오다하드를 패위하고 왕가와 관계는 없지만 유능했던 지휘관인 비티기스를 즉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과 다르게 로마를 수비대에 맡긴 채 라벤나로 도주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어쩔 수 없이 성문을 열었고 벨리사리우스가 로마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538년 전열을 정비한 비티기스가 로마를 재탈환하기 위해 뒤늦은 공격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어 벨리사리우스는 동고트족이 주둔하고 있던 라벤나마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동고트족은 페르시아 코스로이스에게 사신을 보내 동방 전선에서 전쟁을 일으켜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략이 유스티니아누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전선이 이중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비티기스에게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반을 포기하고 포강 이남의 땅을 모두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비티기스를 포강과 알프스 산맥 사이 지대의 이탈리아 왕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비교적 관대한 조건으로 전쟁을 수습하려는 유스티니아누스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벨리사리우스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겨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며 이제 겨우 전쟁을 끝낼 찬스를 잡았는데 이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540년에 동고트족이 벨리사리우스의 계략에 빠졌습니다. 벨리사리우스가 서방의 황제가 되면 동고트족이 신민이 되는 내용의 합의를 위해서 벨리사리우스가 요새화된 라벤나에 들어서는 순간 그가 태도를 바꾸어 동고트족의 왕족들을 생포하고 약탈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벨리사리우스의 독단적인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통치 기간에 벨리사리우스가 무조건 그의 명령을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가장 큰 근심은 언제든지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재개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산조의 왕 코스로이스는 유스티니아누스에 비견될 만큼 열정적이고 유능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코스로이스는 유스티니아누스가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거둔 성과를 시기했습니다. 따라서 540년에 8년 전에 맺었던 영구 평화조약을 깨고 동부전선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은 혼전을 거듭하다가 544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이후 551년에 다시 5년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557년 또다시 5년간의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마침내 562년 50년간 평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벨리사리우스는 565년 3월에 사망했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같은 해 11월에 사망했습니다. 로마사의 저자 하이케라임 교수는 유스티니아누스가 북아프리카 속주들과 이탈리아, 히스파니아 일부를 재정복했을지라도 그것을 가장 큰 실패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방적인 전쟁을 수행하느라 다른 국경지대의 수비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로써 페르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이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제국의 재정에 큰 무리가 갔고 그 허약한 기조가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정복지로부터 방어에 따른 비용도 걷어들이지 못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무어족이, 히스파니아에서는 서고트족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탈리아를 마침내 평정했을 때에는 도시들이 모두 오랜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거둘 세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사후 재정복된 서방의 속주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땅 따먹기의 허와 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